허가 명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 사이에 소위 AI 미래에 관해서 유토피아냐 디스토피아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디스토피아를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것들을 주로 걱정을 해요? 여러분 알고 있는 스티븐 호킹과 그 테슬라의 창업자인 무슨 자꾸 이름을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가 굿 AI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소사이티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뭐를 걱정을 합니까? 그 사람들은. 약간 스티븐 호킹하고 일론 머스크는 약간 디스토피아를 걱정하는 사람들인데 이 AI가 통제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될 것이다? 원자폭탄보다도 더 심각한 무기가 만들어지고 인류를 파멸로 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AI를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에 관련된 어떤 에티컬 코드 같은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도 해요. 그러면서 그 많이 그 디스토피아를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은 이 로봇이 만들어졌을 때 로봇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을 공격해가지고 인간들이 로봇의 지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얘기 하기 전에 인간이 뭐 아까 얘기됐던 바이센테니얼 맨이나 터미네이터에서 얘기됐던 것들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얘네들도 인간의 마음, 인간과 같은 거기 마음과 같은 걸 갖게 될 것이고 인간과 동등한 형태의 권리 주장을 하게 돼가지고 인류애가 갈등을 겪고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사실 저는 이 로봇이 인간과 같은 로봇이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앞에서 얘기됐던 이런 것 때문인데요. 인간의 마음을 보면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이 마음이라고 하는 요소 속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인간은 지능, 우리는 문제를 푸는 그런 능력이 있고요. 반면에 문제 푸는 것과 달리 과학에 있어가지고 세상을 이해하고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떤 명제로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는가를 파악하고 떠올리는 능력, 이것이 세상을 이해하는 능력이고 이것은 인간의 지능, 문제를 푸는 능력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는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 그런 의식의 측면들이 있죠.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는 다양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제가 세 개를 얘기했지만 그 이외에 다른 측면들도 또 이야기될 수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규범적인 측면, 뭐 그런 측면들도 얘기될 수 있겠지만 그것도 포괄적으로 의식이라는 측면에 얘기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봤던 터미네이터는 기본적으로 이 중에서 어떤 능력 정도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문제를 풀고 있는 능력은 있죠. 이건 어때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어떻습니까? 없죠. 느낌, 어떤 감성,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요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의식의 부분은 그 로봇가 가질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포괄적으로 인간에 비해서 훨씬 더 육체적 능력이라든가 기계적인 능력이라든가 문제를 푸는 지적 능력은 훨씬 더 탁월한 슈퍼 인텔리전스를 갖고 있는 로봇은 만들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슬픔과 분노와 어떤 고통과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로봇은 만들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과 같은 로봇을 만들어질 수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게 위로가 됩니까? 자, 디스토피아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로봇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인간과 비슷한 로봇가 만들어져 가지고 얘네들이 우리를 해할까 봐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인간들을 지배하게 될까 봐, 인간들이 로봇에 의해서 지배될까 봐 걱정을 해요. 근데 얘네들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의식이나 감정은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걱정했던 디스토피아에 대한 위로가 됩니까? 오히려 더 걱정스러운 거 아니에요?
로봇가 감정을 가질 수 있고 슬픔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면, 우리와 감정 쪽으로 교류를 할 수 있다면은 뭐를 만들 수가 있어요? 걔네들과 우리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감각의 영역, 느낌의 영역, 또 윤리의 영역까지도. 야, 우리 윤리가 만들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은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공감 능력 아닙니까? 내가 아픔을 느끼고 그랬을 때 상대방이 칼에 찔렸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제가 굉장히 아프겠다. 칼에 베었을 때 아플 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야, 저 사람을 저렇게 칼로 베는 행동을 이유 없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공감 능력이라는 게 토대가 돼가지고 어떤 윤리적인 공존을 위한 기본적인 윤리적 규범들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느낌이나 감각이나 정서가 없다라고 한다면 컴퓨터와 인간이 공유하고 있는 공존의 윤리는 만들어지기는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슈퍼 인텔리전스를 갖고 있고 터미네이터와 같은 엄청난 그 계산 능력을 갖고 있는 또 물리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시스템들이 로봇가 계속 만들어지고요. 또 더 나아가서 뭐가 가능해지냐면 이제는 그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요. 머신러닝을 통해서 얘네들이 뭐가 가능해요? 자율학습이 가능해져요. 자율학습이 우리가 지난번에 그 알파고하고 이세돌하고 붙었을 때 얘네들한테 뭐를 준 거예요? 알파고한테 수없이 많은 기보들을, 정보들을, 빅데이터를 전송해 주면은 얘가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바둑을 어떻게 둘 것인가에 대한 알고리즘을 스스로 만들어내 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딥마인드라고 하는 회사에서 알파고를 만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알파고를 만든 딥마인드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알파고가 도대체 어떤 식의 판단과 어떤 식의 알고리즘을 사용해 가지고 바둑을 두고 있는지를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자율학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얘한테 많은 어떤 데이터를 제공해 주면 이 컴퓨터가 스스로 이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이 기계를 만든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는 건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들이 가능해지냐면요. 엄청나게 계산 능력이 있는 로봇들을 만들어주고 얘한테 빅데이터를 제공하면은 거기와 더불어서 뭐를 주는 게 아니라 자기를 보존하기 위한 어떤 목적, 고을 같은 것들을 그한테 자기 스스로를, 자기 보존을 위한 보존이라고 하는 목적을 걔한테 심어줄 수 있겠죠. 그럼 자기를 보존시키는 목적 하에 세상을 다루기 위한 엄청나게 빠른 방식으로 빅데이터를 사용해서 자기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세상과 대응을 하고 자기한테 해가 되는 것을 제거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식의 보존 능력과 프로그램에 의해서 엄청난 슈퍼 인텔리전스를 갖고 있는 시스템이 우리와 공통되는 감각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오히려 더 큰 걱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과 같은 컴퓨터가 로봇가 만들어질까 봐 걱정하고 요란을 떠는 것은 오히려 걱정할 일이 아닌데, 오히려 감각과 감정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좀 더 걱정되는 것은 그 4차 산업혁명 시대 또는 AI 시대에 왔을 때 우리가 앞에서 했던 얘기랑 연결시켜야 되는 건데, 인간이 로봇화 되는 게 오히려 더 로봇이 인간처럼 되는 게 걱정이 아니라 오히려 로봇의 측면에서 볼 때는 인간과 같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은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걱정이고, 인간의 측면에서 인간이 로봇처럼 되는 게 오히려 더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AI 시대, 인터넷 시대가 오게 되면서도 디지털 플랫폼이 굉장히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포탈 같은 것들의 근거가 되고 있는 그 소위 인프라스트럭처를 얘기하는 것이 이제 디지털 플랫폼 아닙니까? AI 시대에. 그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어주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SNS 같은 것도 누구나, 오늘 아까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핸드폰에 보내는 시간이 하루 평균 몇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평균 3시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SNS 같은 것을 보내는 시간이 그 중에 3분의 1을 쓰게 되면 거의 1시간을 쓰게 되는 거예요. 친구랑 대화하기 위해서 몇 시간이나 쓰십니까, 하루에?
사람들과 교류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교류하기 위해서 쓰는 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SNS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더불어서 비국가적인 공동체들이 점차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국경을 넘어선 플랫폼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언디맨드 이코노미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뭘 얘기하냐면은 그 글로벌한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어떤 특정한 회사로부터 뭘 만들어 난다는 주문을 받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하이테크의 주문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플랫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인터넷상에서 전문가들을 모빌라이즈 하는 거예요. 동원을 해가지고 어떤 태스크들을 해결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이윤을 뭘 통해서 이제 나누겠어요? 가상화폐를 통해서 이윤을 나누겠죠. 가상화폐에서 이윤을 나눈 다음에 바로 해체되고, 그래서 일에 그때그때 주어진 과제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헤어지는 이런 과정들이 언디맨드 이코노미가 만들어지겠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점차 사람들도 점차 변해가는 거예요.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연결이 굉장히 넓어지죠. 그래서 인간관계는 점차적으로 간접화돼 가고 있고, 간접화돼 가는 관계 속에서 초개인주의, 그래서 공감이 결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은 그 명약 관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앞에와 결합시켜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자, 보세요. 그 로봇가 어떤 자율적인 에이전트로 점차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넓어지고, 걔네들은 공감 능력이 없는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질 거라고 말해요. 그러면은 그럴수록 우리는 그것들이 앞으로 그 스티븐 호킹이라든가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듯이 걔네들이 인간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 형태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한테는 어떤 의식들이 더 중요하냐면은 이것들을 윤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윤리의식과 윤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의식들은 더 간절해지는 상태 아니에요. 그래서 윤리가 앞으로 가져야 할 비중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인간의 측면에서는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점점 사람들하고 공감하고 교류하고 있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윤리적인 토대가 되는 공감의 소양은 점차 척박해지는, 이런 두 가지가 결합된 것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측면이라고 생각되고요. 여러분들 이기적 주전자가 아니라 이기적 유전자는 들어보셨죠? 그 도킨스가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얘기를 보세요. 우리는 생존 기계, 즉 유전자라고 알려진 이기적 분자를 보존하기 위하여 맹목적으로 프로그램된 로봇 장치다. 이러한 진리가 나를 항상 경외감으로 감복시킨다. 그러니까 지금 뭘 봅니까? 다윈에 의해서 시작된 소위 진화론적인 것이 뭐하고 결합되고 있는 거예요? 점차 로보틱스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유전자. 그러니까 그 다윈의 진화론이 한 단계 점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유전학이거든요. 다윈은 진화 과정을 얘기했지만 유전학이 나타나면서 그 진화 과정들, 적자 생존의 과정을 매개시켜주는 매체가 유전자로서 확인이 되면서 유전학이라는 것, 그리고 진화론이 한 단계 길게 점프했잖아요. 그 이후에 컴퓨터가 발전하고 AI와 로보틱스가 발전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생각들이 상당히 긴밀하게 결합되고 있는 것이 이 도킨스의 이 한 문장 속에서, 이 두 문장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컴퓨터 AI에 자극된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유전자라고 하는 개념하고 적자생존이라고 하는 개념이 결합돼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점차 인간은 뭐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윤리적인 것들, 어떤 통제력 능력 같은 것들 점차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인간은 점차 뭐로 보여지는 겁니까? 기계로 보고 있는 관점들이 지성계의 지배적인 관점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결국은 뭐가 다 우리가 기존에 이성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규범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진화론적인 틀 내에서 어떤 적자생존이라고 하는 동물적인 기준 속에서 해체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성계에서 굉장히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다시 AI 시대에도 점차 우리가 뭘 볼 수 있냐 하면은 극단적으로 개인주의로 가면서 과학이 영향을 미치면서 어떻게 인간을 점차 이성적인 존재라든가 규범적인 존재보다는 하나의 프로그램화된
기계로 보고 있는 어떤 세계관들이 점차 일반화되고 있는 것을 이 AI 시대의 한 특징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인간의 개인들이 이제 세계관적으로는 점차 어떤 그 초개인주의 사회로 가고 있고, 이 개인을 바라보고 있는 사회적인 관점조차도 점차 기계로 보고 있는 관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한번 보자고.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여러분 전화번호 몇 개나 기억하세요? 네? 한 그 20년 전에 몇 개 기억하셨을 것 같아요? 한 20, 30개는 기억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5손가락 안에 들어가죠. 아마 식구들 전화번호도 다 기억 못하는, 저도 그런데 끝자리만 4개 기억하고 있고 전화번호 전체 기억 못하는. 왜냐하면 뭐에 의존하고 있어요? 다 핸드폰에 의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또 내비게이션 같은 거 생각해서 이전에 비해서 스스로가 내 주변 세계에 대한 그 지리적인 지형도에 대해서 이전에 비해서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전에 비해서 이해에 대한 능력들도 훨씬 떨어지죠? 그러니까 어디에 지금 의존하고 있는 겁니까? 단말기에다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전화번호도 그렇고. 그리고 또 그 더 나아가서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건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잘 모르지만 멜론 같은 걸 많이 음악 젊은이들은 듣고 있다 그래요. 근데 그 영화는 어디서 많이 보냐면 넷플릭스에서 많이 보죠. 근데 넷플릭스 보면은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영화들은 무지무지 많아요. 그래서 내가 뭘 볼 건가를 다 훑어봅니까? 아니면 걔네들이 추천해 주는 거 봅니까? 그 넷플릭스 보면은 당신이 이전에 봤던 그 영화들에 비해 봤을 때 이 영화는 몇 퍼센트 매치, 98% 매치, 97% 매치 이런 것들 표현해 주죠. 그럼 그거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대체로 뭐 성공적이에요. 그 멜론은 어때요? 멜론도 그런 거 하죠. 내가 이전에 들었던 그 음악들을 보고서 멜론이 그걸 분석해 가지고 음악을 추천해 주면은 난 그거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갖고 있는 거는 사실 저는 좀 무섭다고 생각해요. 어떤 점이 무섭습니까? 나는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비록 지금 나이가 60이 됐지만 앞으로 몇십 년을 더 살지도 모르고 몇 년 더 살지 모르는데, 이 과정 속에서 나는 계속 변화되는 어떤 하나의 인격적인 존재로 발전해 나가고 있죠. 그렇죠? 근데 내가 지금 나에서 미래 내가 될 때, 미래 나의 모습은 내가 선택해서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미래 내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는 뭐에 달려 있습니까? 내가 지금 무슨 선택을 하느냐가 바로 미래에 내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진짜 내가 뭘 선택할 건 누가 선택을 해주고 있어요? 클라우드가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멜론이라고 하는 게 빅데이터가 갖고 있는, 나는 계속 지금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또 SNS를 통해서 또 넷플릭스를 통해서 멜론을 통해서 뭐랑 연결되어 있냐 하면은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그 클라우드 컴퓨팅, 메인프레임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걔가 선택해 주는 것을 나는 선택을 해가지고 추천해 주는 걸 선택해가지고 나의 미래를 결정해 나가. 이게 점차 무슨 얘기예요? 내가 미래에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보다, 물론 나한테도 의존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많은 부분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점차 나 아닌 그 메인프레임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메인프레임은 누가 만들어요? 내가 아니라 비즈니스가 만드는 거죠, 사업체가.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존재가 점차 나 아닌 다른 어떤 외부 환경들에 의존해 나가고 있는 것들. 그런 사회가 돼가고 있단 말이죠. 점차적으로 개인들 사이에 어떤 면대면의 대면적인 인간관계들은 약해지면서 공감의 부분들은 약해지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인간들의 어떤 편의적인 어떤 즐거움, 쾌감 이런 쪽을 더 추구하는 사회로 갈 것이고, 근데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좀 걱정스러운 것은 어떤 비즈니스와 그 어떤 메인프레임 클라우드에 의해서 조작되어지는 인간들의 모습들이 만들어질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걱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공동체 의식은 과연 어디서 와야 되느냐. 개인의 형성이라는 걸 통해서 자유로운 개인의 존엄을 얻어졌는데,
제가 이제 나머지 부분들, 걱정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한 것은 이런 가치 있는 것을 얻긴 했는데 그와 더불어서 얻어지는 부분들 있죠. 어떤 그 죄의식으로부터 해방되고 현세적인 쾌감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 이것조차도 가치 있는 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치 있는 거지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쾌감이라든가 현세적인 즐거움에 대해서 죄책감 갖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겠죠. 그건 뭐 즐겨야 되죠. 인생이라는 건 즐겨야 되고, 삶은 즐거운 것이어야 되긴 하지만, 그것에 대한 대가들이 지나치게 과장돼서 서로 각박한 사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피 튀기는 형태로 가게 돼서는 곤란할 거란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될 텐데, 그러니까 장점은 최대화시키고 단점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 고민해야 될 텐데, 지금 단점과 관련된 부분들이 AI 시대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오면서 점차 그 힘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이 제가 보는 오늘의 우리 세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어떤 시민사회 또는 시민단체 또는 풀뿌리 운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저 확신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여기서 비워둔 공간에 뭐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 그거는 제가 한 1년 정도 뒤에 와가지고 다시 시리즈 강연을 한다면 그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가 영감